저희는 간호학에서의 젠더 혁신, 암 환자의 성차와 간호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류은정 교수님, 성인간호학회 회장님이시고요. 먼저 그 줌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수 교수님 이 이어서 발표를 여기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은정 교수님은 이제 성인간호학회 회장이면서 전 중앙대 학장님이시고, 우리 김수 교수님은 우리 여성건강간호학회지를 저의 후대로서 정말 많이 발전시켜 주셔서 이제 ESCI나 뭐 여러 저널로 여러 DB에 올린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두 분의 강의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은정 교수님, 네,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강의해 주시고 이어서 김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김정인 교수님, 회장님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정인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그 늦지 않게 간호학 분야에서 젠더 혁신이랑 그다음에 교재 편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앞서 두 분 김정인 교수님이랑 신현숙 교수님이 좋은 주제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질병 특이 관련 젠더 혁신이나 성차를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중앙대학교 류은정입니다. 내용이 간호학에서의 젠더 혁신과 암 환자의 성차와 간호인데, 저랑 같이 발표해 주실 연세대학교 김수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증상 경험 관련 부분까지 제가 발표를 하고, 이후 의료진과의 젠더 혁신 부분 이슈에 대해서는 김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학 암 분야에서는 치료가 지금 전통적인 항암화학요법 관련 치료가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그 다음에 간호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임상시험 관련 내용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김수 교수님께 부분이 발표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암 관련 그 발생률, 그다음에 생존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제 글로벌 칸에 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 발생률이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표준 인구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녀 보시다시피 남자의 경우에서는 폐위, 대장, 전립선, 갑상, 간암 순 대비해서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 위암, 폐암, 위암과 폐암은 지금 현재 그 양상이 바뀌고 있긴 한데, 이런 순으로 지금 발생률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전반적인 그 예측들을 보면 글로벌칸에서 제시하고 있는 22년에서 45년 사이에 암 발생률 예측을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삶의 질 지표라고 하나요? 인간 성장 지표라고 WHO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지수 분류에서 매우 높은 very HDI 지표 나라에 속하고 있지만 45년까지 암 발생률 비율은 다른 very HDI 국가에 비해서 다소 조금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특이 기관의 암 발생인 전립선이랑 난소가 세계적으로 같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암이 아니더라도 갑상선 질환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발생률이 높은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방광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률이 높고, 앞서 우리 여성에서의 대장암이 그 남자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았던 이유가 여기서 잠시 거론이 될 수 있는데요. 대장암은 여성이 이제 주로 많이 발생되긴 하지만 오른쪽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고, 남성은 왼쪽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른쪽 대장암이 왼쪽에 비해 중증도가 더 높은 형태로 보이는데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상행 결장이나 세포 성장 이런 데 영향을 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우측 대장암이나 좌측 대장암 유전자 돌연변이 영향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데 MSIH나 아니면 APC 유전자 돌연변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 습관이나 해부학적 구조 차이, 여성인 남성보다 좀 더 대장이 구불구불하고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식이 습관이라든가 음식물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장내 미생균 분포의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발생률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명확한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칸에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 베리 HDI 다른 나라 국가가 옆에 보시면 54.5 정도로의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는 111%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예측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암인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경부암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남성암인 경우에도 역시 전립선암이 두드러지게 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그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폐암이 전반적으로 20세기 이전까지는 흡연이 암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그 흡연율 감소와 그 다음에 대기 오염, 기타 등등의 문제로 흡연하고 무관하게도 여성에서도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 감소나 조기 선별 감소 추세로 인해서 사망 원인은 흡연과 달리 다른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존율, 역학 부분에서 생존율에서도 성자 연구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남성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각 질환별로 이제 그러니까 위험도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 암 통계나 시열에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 성별에 따른 암 발생이나 생존 차이가 확연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갑상선암 경우에서는 생존율이 남성이 불리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발생률이 낮고 생존율이 더 좋은 부위는 없는 게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낮으면서 생존율이 더 좋은 부위가 남자에는 없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남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종이나 연령 그룹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생물학 차이가 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취약 집단을 파악해가지고 생존율 향상이나 특정 암 병인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암 관련 특이한 증상을 보고하긴 하는데 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젠더 이슈도 필요하고 섹스 이슈도 필요한 게 이제 암 관련 증상 관리 부분에서 간호학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 차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 이형성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유전적으로 XX하고 XY에서 대표적인 성특이적 기관인 난소하고 이제 고환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택이나 그다음에 그 사춘기 이전에서는 그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가 사춘기 이후부터 이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피를 통해서 이게 성적 유형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물론 여성들도 요즘은 잘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키가 남자보다 클 수는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키 차이를 보시면 성적 차이가 확연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교집합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남녀에 있어서의 키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은 결국은 아까 이런 유전적 특성도 있지만 구성 유전인 식이습관이나 생활습관, 영양상태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생식성 호르몬 작용이 성적 차별화의 형태로 이제 키가 편향된 좌우로 편향의 형태로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간호할 때 있어서 그 다음에 치료의 결과로 증상이 보고될 때 반드시 이러한 그러니까 성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간호를 증상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차이가 암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 성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암 역학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암의 조기 선별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암 예방을 통해서 사망률에서의 성차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보고되어 있는 폴란드에서 제시된 보고 연구에 따르면 암 예방 행동의 젠더 격차 규모를 이제 대상자 2006년과 2014년 자료로 비교를 했습니다. 남녀 차이가 있는데 인구학적 특성이나 건강 상태, 암 관련 지식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행동 요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제시가 되고 있죠. 건강 관리에 대한 예방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건강을 돌봄 상태를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야채나 과일 섭취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간 건강 위험 요인을 수정해서 암의 성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남성한테 바라는 그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남성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부족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암 예방에서의 우리가 그 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확연하게 발표되고 있는 이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라고 다들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2007년에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이제 예방 백신 접종이 도입이 됐고 2011년에는 남녀 모두 적용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다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 애들 여중생 여성들한테는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공고 상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국 이 세계 지도에서 표시된 것처럼 110개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40여 개국에서만 이제 남녀 모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남녀 접종이 권유되고 있는데 그렇죠. 남학생들 대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 자원이나 교육 부족들이 있고 접종 권고 시점이나 접종 기피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도 이제 그 캄보디아 대상으로 암 관련 연구를 해보면 캄보디아 분들 경우에는 암을 전염성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에도 일종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인식들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HPV 접근 방식에서의 이제 다양성을 좀 고려해서 민감성을 고려해서 이제 접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제 우리 김수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젠더 이슈나 그 다음에 섹스 이슈에 따라서 암 환자에 대한 증상 경우이 성차가 있다는 거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암 고유의 증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증상들 세 가지 형태로 증상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암 증상 고유의 증상인 경우에는 치료 과정 중에 많이 완화가 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치료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상 클러스터들이나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198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항암화학요법과 면역요법,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표적 치료 방법에 있어서 남녀의 격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이제 중증 부작용 발생 위험이 34%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면역요법에서는 여성의 중증 부작용 발생 위험이 50%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관련 부작용에서 면역요법이 여성 위험이 굉장히 높고 혈액학적 부작용인 경우에는 화학요법이나 면역요법에서의 여성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혈액학적 부작용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암 환자분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 중증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암종별 비교 연구를 결과를 다시 보면
한국에서 제시된 2016년 이제 13년에서 16년 동안 제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여기 이렇게 뉴트로페니아를 비롯해서 오심구토까지 나와 있는데 여성인 경우에 주로 메스콤이나 복통, 구내염, 구토, 호중구 감소 등의 부작용 발생률이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호중구 감소증이나 메스콤, 구토 등의 중증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주로 케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을 경우에 용량이 남성에 비해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첫 사이클 이후에 치료 부작용 호소로 인해가 중증 치료 부작용 호소로 인해서 첫 사이클 이후에 일시적인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래티늄 기반 이제 레지멘을 적용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외래 방문 부작용으로 인해서 외래 방문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암화학요법제들이었던 이제 5FU라든가 그다음에 독소루비신, 베바치조맙, 그다음에 리둡시맙 등등 이런 치료제들이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항암제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서의 독성이 좀 더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종별 치료제 레지멘에 따라서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치료 부작용이 어떤 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요즘에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화학요법을 결정할 때 성별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 부작용 관련 증상 경험에서의 성차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심리사회적 증상으로서 통증이나 피로, 우울 등의 보고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기타 수면 부족이라든가 이게 골수 형성 부작용을 해서 빈혈, 그 다음에 출혈, 멍 이런 것들이 각각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심리사회적 증상인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기존에 이제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적 바이어스가 많이 편향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암 관련 통증이나 필요, 우울증 관련 성차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게 있었고요. 앞서 김정임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작았고 그 외에 유병률이나 중증도 점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는 다는 게 이제 유의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남성 대상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대상자로 일반화시키는 이제 것들이 연구 보고가 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에 바이어스가 굉장히 있다라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남녀에 있어서 통증 강도가 유사하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외래에서 방문한 암 환자들 대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진통제 처방에 있어서 여성 암 환자한테 부적절하게 처방이 되는 경향이 높고 그다음에 따라서 남성 암 환자에 비해서 통증 조절이 부적절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보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피로와 같은 이제 부작용, 호소하는 피로도 암 생존자가 가장 많이 흔히 보고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암화학요법을 아는 여성 암 환자가 남성보다는 높은 피로를 보고하고 이제 영향력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그와 달리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차이가 명확히 있는지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질병 어느 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질병 경로 전반에 걸쳐서 피로의 유병률이라든가 중증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 역할 기능이 이제 암 관련 피로 악화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증 역시 피로와 마찬가지로 우울 역시 암 환자에게 흔히 보고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남녀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울에 대한 역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인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다라고 암 환자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를 했는데 독일에서 진행된 3,785명 대상으로 병원 입원한 HAD 불안 우울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이제 독일 일반인과 같이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암 환자의 경우에 그
진단 기간 시간을 남녀를 거의 유사하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일반 인구보다 좀 더 불안하고 특히 젊은 연령대와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불안 정도가 이제 높은 데 비해 우울인 경우는 이제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인구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 경험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암 하나로 요약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성차의 접근을 보게 될 때는 증상 경험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호학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이 여성 초점된 시각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살펴보면서 그러면 기존의 그 암 관련 증상 경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 이제 Theory of Inner Strength라는 이론이 제시가 됐는데 사실 이 이론은 여성을 기반해서 심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이론이긴 한데 점차적으로 북미나 유럽에서 이 이론들을 암 환자 대상으로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론에서 특징은 이제 유럽 쪽에서 처음에 이제 개발될 때는 영적인 부분을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해서 제시를 했지만 북미 쪽에서 이 이론을 이제 개선하면서 노인 인구와 암 환자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특화된 이론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성의 내면의 힘은 사실 괴로움이나 탐구, 연결성, 참여, 움직임 이런 것들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차원들이 개념들이 잘 극복이 됨으로써 그 암 진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삶의 질이나 그다음에 그 안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이 이론을 가지고 볼 때 남성은 그러면 내면에 힘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증상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해보자 해서 이제 저도 연구를 해보고 다른 분들도 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성특이적인 기관에서 발생된 암을 제외하고 여성,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장암이나 폐암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대장암 환자 대상 연구했을 때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여성 부분이나 다르게 괴로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괴로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탐구하는가 부분이 더 높은 데 반해서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그 주변 인물이나 자신이나 그다음에 영적인 힘 이런 지지적인 관계를 더 연결하는 부분이 더 크게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증상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간호학이 그동안에 이제 여성 시각에서 측면을 봤던 거를 이제 젠더 차이긴 하지만 남성 시각에서도 이제 환자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이제 이론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내면의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별특이 이론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다음 부분은 김수 교수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서서 이제 암의 발생 또 사망률 그리고 증상의 차이, 암 예방에서의 성차 같은 것들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볼 부분들은 암 환자와 의료진 안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주 오래된 연구이긴 합니다만 좀 고전적인 연구라서 한번 제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과연 주치의, 그러니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의 성별과 그 여성의 경우 암 조기 검진 시행에 관련이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8,000명을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경우 주치의가 있는 여성들 중에서 봤을 때요. 젠더 특이적인 그 검진으로 유방과 관련된 검진들이 있었고 자궁경부암 검진과 유방 촬영수를 비교를 했을 때 놀랍게도 여성 주치의인 경우 이런 그 촬영수를 받았을 가능성, 처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젠더 중립적인 검진으로 혈압의 경우에는 젠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치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환자의 연령, 즉 44세까지의 가입 연령과 45세에서 65세까지의 연령으로 구분해 놓는 경우, 통제한 경우, 인종을 통제한 경우, 교육 수준, 수입, 보험 여부, 또 환자분의 건강 상태나 건강 행동 여부를 다 통제한 후에도 주치의의 성별이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이제 최근의 연구를 말씀드리는데요. 캐나다의 경우 이제 외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환자들 중에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른 분들하고의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전체 샘플 중에 이제 외과 선생님들은 한 45%가 여성 선생님들이었는데요. 여성 외과인 경우에는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에 도전이 많다라고 그거 도전을 알아보신 퍼센티지가 남성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민감성이 높았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요. 다른 연구들에 이제 보면 여성 의사들인 경우, 여성 전문의들인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환자들이 케어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많이 환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실제 진료 시간도 2분 또는 남성에 비해서 10% 이상의 진료 시간이 길게 들여서 환자분들을 사정하고 대화를 한다는 그런 연구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은 여성 선생님들이 민감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에 도전이 있다 이렇게 알아보신 게 아닌가라고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본인의 경력 여부나 초기인지 중진인지 그리고 이민자들의 몇 퍼센트로 진료실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게 여성들에서 더 많이 의료진들의 젠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표에 이제 보시면은 남성과 여성에서의 각각 문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시스템적인 그 배리어에 대한 것들도 여성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아본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두 성별 모두 다 컬처럴 센시티브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 5.7% 정도여서 암 환자들이 다양화가 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의료진의 젠더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9개의 파퓰레이션 베이스 스터디,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4편이 많긴 했고요. 그 외에 독일, 스페인, 한국, 중국, 이란에 대한 9편의 연구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DB 분석을 한 결과 남성 환자들의 경우에 본인의 암 가족력, 그러니까 Family History of Cancer인데요. 그걸 보고할 가능성이 특히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낮았다고 합니다. 단 2편, 중국하고 이란은 이제 그렇게 유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 population based study에서 보시면 남성들이 암 가족력에 대한 친숙도, 그걸 알아차리는 것, 또 익숙하게 답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가족하고 암 가족력을 상의할 가능성 모두 다 여성보다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사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암 가족력에 대한 사정을 할 때 특별히 이런 성별에 대한 또 젠더 이슈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고 남성의 이제 언더 리포팅에 대한 그런 편향성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타 관점에서는 암과 관련된 임상 시험이나 연구 참여에 대한 성찰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미국의 경우 NIH에서 앞으로는 의학에서의 젠더 격차를 없애자 하는 것을 천명을 했던 이제 93년도인데요. 그 시기를 이제 이전에 고찰했던 마이어웨츠와 할티의 논문인데요. 지금 95년도에 나온 이 논문이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고찰한 논문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호이트와 루빈 밑에 보시는 이제 호이트와 루빈의 2012년 연구는 2007년도 한 해에 나왔던 논문을 마이어월츠와 할트의 논문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표에 보시면 2007년도에 165편의 바이오메디컬 인터벤션 중재 연구들이 이제 있었고요. 또 300편이 넘는 사이코소셜한 스터디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전체의 34% 정도 수준만 여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의학적 중재 연구 중에서 성별 특이적 암이 그 옛날 92년까지의 이전 고찰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참여율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46% 정도로 2007년도 논문에서 떨어진 반면 남성들은 그 전해에 83년도에는 한 12% 정도 그리고 92년도에 한 12% 정도만 중재 연구가 성별 특이적인 남성암에 있었던 반면 2007년도에는 41%로 증가를 하는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성별 비특이적 암에서는 여성이 적게 나타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젠더 격차가 그러나 20% 이상 벌어지는 그런 연구들은 2007년 시점에서는 상당히 감소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이코소셜한 스터디 중에서는 남녀 모두 그
상향세가 있긴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표에 보시면 심리사회적인 그 중재의 경우 까만색이 지금 옛날이고요. 92년까지이고 이 회색이 2007년도에 비교를 보실 때 남성에서는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도 고무적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한 47% 정도 수준으로 남성에서 시험 연구에 참여를 하실 때 지표로 심리사회적인 지표 또 관계에 대한 지표들을 측정이 좀 증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 여성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체과 기능 영역에서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남녀 모두 다 2007년도에는 좀 더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시지는 성별 비특이적 암에서는 여성 연구 참여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36%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남성 암 환자의 대상으로 하는 심리사회적인 지표 또는 관계에 대한 지표들을 하는 연구들이 일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 관리 지침 또 암 돌봄에 대한 지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SDM 공유 의사 결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단지 인포음드 컨센트 수준을 넘어서 각 그 치료 또는 시술 또는 처치 또는 결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야말로 환자분이 의사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화두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루어졌던 그 보고 지침들에 대한 시스테마틱 리뷰 결과를 보시면 크게 이제 성별 특이적인 암으로 전립선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에 대한 지침을 선별해서 이제 비교한 내용입니다. 전체를 보시면은 전립선암 지침에 쉐어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궁내막암에서는 16%밖에 담겨 있지 않았던 반면 전립선암 지침에는 SDM을 언급한 것들이 47% 정도를 차지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요. 또 SDM을 정식으로 잘 시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이행을 보는 31개 문항 중에서 둘 다 그 이행 문항수에 충족하는 것들은 매우 저조합니다. 자궁내막암은 0.4개의 항목 정도, 그리고 전립선암은 2.14개 정도의 항목밖에 이제 충족하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보시면 자궁내막암 지침의 그 이행 수준에 대한 그 포함 내용들이 더 부족한 것들이 유의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SDM 시행에 대한 조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강하게 그 레코멘데이션하는 그런 항목들이 보고 지침에 포함이 되느냐를 이제 봤을 때 자궁내막암 지침에는 3편밖에 없었고요. 전립선암도 16편밖에 없어서 둘 다 굉장히 부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성별 특이적인 암의 경우에는 공의사 결정에 대한 지침, 임상 지침들의 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간호를 제공할 때도 역시 여성 특이적인 암 환자들에게는 공의사 결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내적 힘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증상의 차이를 성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self silencing theory라고 해서 이 잭이라는 분이 91년도에 만드신 이론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비의 애착 이론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관계성 자아에 대한 relational self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참작하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셀프 사일런싱 이론이 나온 지가 이제 30년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이제 그 고찰을 봤을 때 셀프 사일런싱 이론이 여성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셀프케어 에이전시에 유의하게 악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셀프 사일런싱을 많이 하는 유방암 환자들은 에이전시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특이한 것은 암 돌봄 제공자인 경우에는 남성들이 셀프 사일런싱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간병과 돌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셀프 사일런싱을 하는 것, 그 이유가 표현하지 않는 그 남성성에 대한 스토이크한 그런 그 규범들이 거기에 맞춰진 형식으로 동원이 되는 반면에 여성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 역할에 대한 외적 타당도 또는 본인이 거기에 일치하는 역할들 그리고 대처 기존으로 많이 활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Silencing the Self Scale이라는 거에 이제 하부 영역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여성 암 환자 그리고 남녀 돌봄 제공자들의 심리에 대한 그런 민감성들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옹호적 간호, 지지적 간호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강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호를 위한 함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 위험 요인, 생물학적 요인, 암에 관련 증상, 그리고 치료 효과, 독성, 생존자 쟁점을 결정한 요인으로 성, 그리고 성별의 특성, 젠더를 충분히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양한 이론의 렌즈로 이런 암 환자의 성차를 탐색해 왔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옹호와 지지적 간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성차의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들, 근거 기반한 신중한 분석들을 통해서 성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성별 특이적, 비특이적 암에서는 여성 참여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남성 암 환자의 비특이적 암에서의 사회 맥락적, 관계 맥락적 연구가 더 요구가 됩니다. 반면 성별 특이적 암에서는 여성 암 환자의 경우 공유의사 결정에 대한 지침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젠더 관련한 젠더 혁신 접근 그리고 민감성이 암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필요한데요. 의료진의 성별에 대한 그런 이슈들, 소통을 민감성이 필요하고 암 검진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챙길 필요가 있고요. 성중립적 용어의 사용과 정책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류은정 교수님과 김수 교수님께서 암 환자와 관련된 이슈를 모두 다뤄 주셨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내용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